고침무, 베개를 높이 베고 근심 없이 잠들다. 맹상군은 전국시대 제나라의 귀족으로 전국 사공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바탕으로 널리 인재를 모았는데 그 문하에는 수천 명의 식객이 있었습니다. 풍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안이 매우 가난하여 맹상군의 집에 식객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맹상군이 그에게 무슨 재능이 있소? 라고 묻자 그는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맹상군은 웃으며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맹상군의 주변 사람들은 풍원을 약간 업신여겨 그에게 거친 음식만을 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풍원은 기둥에 기댄 채 자신의 칼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칼이여 돌아가자꾸나. 여기서는 생선 요리도 먹을 수 없으니. 이 소식을 들은 맹상군은 부하에게 그의 음식을 좋은 것으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풍원은 또다시 칼을 두드리며 노래했습니다. 칼이여 돌아가자꾸나. 여기서는 문 밖을 나설 때 탈수레도 없으니. 맹상군은 이에 또 부하에게 명하여 그에게 수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풍원은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칼이여 돌아가자꾸나. 여기서는 집안을 부양할 방법도 없으니. 맹상군은 풍원이 늙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사람을 보내 음식과 생필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풍원이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맹상군이 자신의 영지인 설릅에 가서 빚을 받아올 사람을 찾았는데 풍원이 자원하여 나서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맹상군에게 물었습니다. 받아온 돈으로 무엇을 사올까요? 맹상군은 대답했습니다. 집에 부족한 것이 있는지 보고 사오시오. 설릅에 도착한 풍원은 그곳 백성들의 삶이 매우 공궁한 것을 보고는 모든 차용증서를 불태워버리고 백성들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이 맹상군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풍원이 돌아온 후 맹상군이 물었습니다. 빚은 다 받아왔소? 그것으로 무엇을 사왔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주인께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셔서 주인님을 위해 의라는 것을 사왔습니다. 맹상군이 의아해하며 그게 무슨 뜻이오? 라고 묻자 풍원이 설립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맹상군은 매우 불태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맹상군은 제나라 왕에 의해 관직에서 파면되어 자신의 영지의 설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 도착하기도 전에 그곳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맹상군은 고개를 돌려 풍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께서 나를 위해 사오신 의의를 오늘에야 비로소 보게 되었소. 풍원이 말했습니다. 영리한 토끼는 몸을 숨길 굴을 3개는 파놓아야 사냥꾼의 추격에도 두렵지 않은 법입니다. 지금 당신께서는 설립이라는 굴이 하나뿐이라 여전히 위험하니 제가 다시 2개의 굴을 더 파드리겠습니다. 이에 맹상군은 풍원에게 수레 50대와 황금 500금을 주어 양나라로 보냈습니다. 풍원은 양나라 회왕에게 만약 양나라가 맹상군을 초빙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틀림없이 나라가 부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양 회왕은 서둘러 사신에게 많은 예물을 주어 맹상군을 초빙하게 했습니다. 풍원은 맹상군에게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양 사신이 3차례나 다녀왔자 제나라 왕은 과연 맹상군을 잃을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신에게 후한 예물을 주어 맹상군에게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첨하는 신하들의 말에 현혹되어 겨의 관직을 파면했소. 부디 선왕과의 정을 생각하여 돌아와 주시오. 풍원은 또한 맹상군에게 제나라 왕에게 청하여 선왕께서 물려주신 제기를 설릅에 두고 종묘를 다시 세워 설릅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게 했습니다. 제나라 왕은 이를 모두 허락했습니다. 종묘가 다 지어진 후에야 풍원이 맹상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3개의 굴이 모두 완성되었으니 앞으로는 베개를 높이 베고 근심 없이 지내셔도 될 것입니다. 훗날 맹상군은 과연 제나라에서 수십 년간 재상으로 지내면서 큰 재앙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풍원의 지혜로운 계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풍원은 맹상군을 위해 빚을 받으러 가서 돈 대신 민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정치인에게 있어 돈은 민심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맹상군에게는 돈이 많았지만 정작 부족했던 것은 백성들의 사랑과 지지였고 풍원은 그것을 얻게 해주었으니 그야말로 진정한 책사였습니다. 풍원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줍니다. 일을 할 때는 먼저 기초를 튼튼히 닦고 사전에 노력을 기울여 성공을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 높을 고, 높다라는 뜻입니다. 침, 베개침, 베개를 의미하며 동사로 쓰일 때는 베개를 베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무, 없을 무, 없다라는 뜻으로 부정을 나타냅니다. 우, 근심우, 근심, 걱정, 염려를 의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고침우입니다. 베개를 높이 베고 근심 없이 잔다. 이런 뜻이죠. 네, 듣기만 해도 아주 편안한 상태가 떠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평온함이 사실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의 결과물이라면 좀 다르게 들리지 않을까요?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맹상군 그리고 그의 식객 풍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풍원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맹상군을 위해서 세 개의 굴, 교토상굴이라고 하죠. 이 세 개의 굴을 파서 그를 진정한 고치무의 상태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는 그런 안정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그 유명한 맹상군, 식객이 수천 명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맹상군에게 풍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면서 시작되죠. 근데 처음에는 뭐랄까 좀 능력 없어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생선이 없다, 수레가 없다 이러면서 불평만 늘어놓으니까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맹상군을 시험해 본 거였다고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불평하는 사람 같았지만 실은 맹상군의 사람 됨됨이나 그릇의 크기를 떠보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당시 맹상군의 지위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달리 사실은 매우 불안정했다는 점입니다. 아, 불안정했다. 왜죠? 명성도 높고 부자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 기반이 봉군제라는 시스템 위에 있었거든요. 이건 군주의 총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지인 서럽에서 세금은 거둘 수 있어도 군사 지휘권 같은 실질적인 힘은 없었죠. 군주 마음이 싹 바뀌면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언제든 끈 떨어질 수 있는 자리였군요. 그렇죠. 풍원은 바로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점, 이걸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이야, 대단한 통찰력이네요. 그래서 그 취약점을 메우기 위해 세 개의 굴을 파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그 첫 번째 굴이 바로 맹상군의 영지 서룹에서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빚독촉을 하기는커녕 아주 파격적인 일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풍원이 서룹에 가서는요, 빚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맹상군의 이름으로 그 빚문서를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네. 아니 그럼 당장 손해가 막심했을 텐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재정력 손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풍원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는 눈앞에 돈 대신에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걸 얻으려고 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백성들의 절대적인 충성심, 즉 민심이라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을 확보한 겁니다. 이건 군주의 명령으로도 쉽게 빼앗을 수 없는 맹상군만의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되어주죠. 아, 일종의 보험 같은 거네요. 보이지 않는 자산에 투자한 거군요. 그렇죠. 뭐랄까 비대칭적인 방어막을 하나 구축한 셈입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대담한 투자였죠. 그래서 나중에 맹상군이 진짜로 관직에서 쫓겨나서 서룹으로 돌아갔을 때 백성들이 막 길에 나와서 열렬히 환영했다는 그 일화가 있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때서야 맹상군도 풍원의 그 깊은 뜻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하죠. 와, 그럼 이제 두 번째 굴은 어떻게 판 건가요? 이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외교 무대에서의 아주 영리한 플레이였습니다. 맹상군이 이제 막 관직에서 쫓겨나서 서릅에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풍원이 경쟁국인 위 나라로 갑니다. 가서 맹상군의 능력과 명성을 실제보다 훨씬 더 부풀려서 막 선전을 해요. 아, 몸값을 높이는 작전이었군요. 맞습니다. 소문을 들은 위나라 왕이 솔깃해서 맹상군을 재상으로 삼으려고 여러 번 사신을 보낼 정도였죠. 근데 진짜 위나라로 가버리면 제나라 입장에선 큰일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을 노린 거죠. 이 소식이 제나라 왕 귀에 들어가니까 이게 엄청난 압박이 된 겁니다. 아차, 맹상군 같은 인재를 내가 내쳤구나. 저 사람 위나라 가면 큰일 나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게 만든 거죠. 하하, 그렇죠. 제나라 왕이 조급해졌겠네요. 결국 제나라 왕은 맹상군에게 사과하고 이전보다 오히려 더 큰 존경을 표하면서 복귀를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경쟁을 이용해서 맹상군의 정치적 가치를 아주 극적으로 끌어올린 거죠. 정말 대단한 수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골. 이게 정말 결정타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교묘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인데요. 어떤 건가요? 맹상군이 이제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 후에 풍원이 제나라 선대 왕들의 제사를 모시는 곳, 그러니까 종묘 있잖아요. 네, 왕실의 사당 같은 거죠. 그 종묘를 맹상군의 개인 영지인 서릅에 세우도록 왕에게 청합니다. 네, 개인 영지에 왕실 종묘를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핵심입니다. 종묘라는 건 왕실의 정통성, 신성함의 상징이거든요. 이걸 서릅에 둔다는 것은 서릅이라는 땅을 단순한 개인 영지가 아니라 국가적인 성지로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서릅을 공격하거나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귀족의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라 왕실 조상을 모독하고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가 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아무도 못 건드리겠네요. 그렇죠. 어떤 군주도 감히 서릅을 건드릴 수 없게끔 일종의 독약 조항을 심어둔 겁니다. 누구든 서릅을 삼키려 하면 국가 전체가 탈일하도록 만든 그런 장치를 마련한 거죠. 이렇게 세 개의 굴을 다 듣고 보니 고침무라는 말이 정말 다르게 다가옵니다. 거저 얻어지는 평안함이 절대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풍원의 이 세 가지 전략은 당장의 손해, 예를 들면 비탄감이라든지 위나라 재상 자리 제한을 거절하는 것 같은 단기적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고요. 그 대신에 장기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사회적 자본, 또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정치적 자본, 그리고 종묘를 통한 신성함이라는 상징적 자본에 투자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현대에도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개인 차원에서 보면요. 주 수입원 외에 탄탄한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거나 남들이 갖지 못한 전문 기술을 익힌다거나 아니면 부업 같은 걸로 또 다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 이게 다 자신만의 굴을 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죠. 위험 분산 차원에서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시장이나 공급처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사업 모델을 다변화하는 것,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지혜인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풍원은 사회적, 정치적, 상징적 자본을 넘나들면서 위험을 완벽하게 분산시킨 일종의 권력 포트폴리오를 설계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권력 포트폴리오라. 정말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풍원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 충성심이라든지 대체 불가능성, 상징적인 권위 같은 이런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일에서 장기적인 안정과 성공을 위해 지금 당장 투자해야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좀 소홀히 하고 있는 중요한 무형자산은 없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